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헤이조코의 건설과 국토 개발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앞에 후지야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후지야코가, 꼬라에서 경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도성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도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청왕이 그 도성 없이 그냥 국만 옮겨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요 궁외에도 그 부근에 간청이라든지 그리고 민가까지 합치고 그 주변에 성벽을 두르는 경이 이제 형성이 됐다. 그거는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나라 장안에. 그래서 이게 후지야코나 그다음에 헤이초코나 헤이안코나 다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청왕의 주거였던 미야, 이 궁이라고 하죠. 일본어 미야라고 하는데 미야는 한 대마다 이전하는 것이 간습이었다. 자, 690년 즉위한 지도청왕은 당을 모델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후제가 갖고 이제 천도했다. 이 꼬가 붙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이라고 하죠. 우리 도금으로는. 예. 자, 후제가 갖고는 미야 주변에 계획적인 시가지를 배치한 도시로 본격적으로 수도의 기능이 이제 담당한 최초의 도시였다. 그러나 710년 항의 계승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전국적인 기근과 역병이 일어나 사회 불안이 가중하는 가운데 자 겐메이 청왕 때 그 어디로 옮기냐면 수도를 평성경 그러니까 일본말로 헤이초코로 옮기죠. 헤이초코인데 헤이초코는 이제 위치상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밑에 이제 그 기내 지역에 야마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마토 위에 아니 아스카 지역 있죠? 아스카. 예, 아스카 근데 요 아스카 노미야라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아스카 노미야에서 이제 후지아카로 옮기고 그리고 그 북쪽에 이제 뭐냐면 나라분지가 있어. 나라분지. 나라분지에 있는 것이 헤이조코예요. 그러니까 좀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 나라라는 말 있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있죠. 나라예요. 동일해.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헤이조코로 수도로 옮기면서 이시부터 이제 뭐라고 한다? 나라 시대라고 하죠. 100년 동안 이 나라 시대라고 이제 해요. 자, 헤이조코는 그 밑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상당히 이제 거의 뭐와 비슷했어요? 당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북쪽에는 이렇게 궁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주작대로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방이 있죠. 이렇게 방.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도다이사 같은 이제 큰 사찰도 있고요. 자, 그래도 당나라 장안은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헤이지오코는 당나라 장안을 모방한 도시로서 동서남북을 종행하는 도로에 의해서 주작대로에 의해서 전연하게 구획되어 있었다. 헤이지오코는 중앙에 폭 72m 남북으로 펼쳐진 주작대로를 배치하고 남북을 구조, 동과 서는 각각 4방을 구획했다. 그래서 중앙북의 궁성에는 청하에 걸쳐있는 대리와 정물 붙인 조당, 각 간척이 들어있어 있고요. 헤이지오코 내부에는 이제 큰 사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스카 지방에서 이전한 사원들이 자의잡은 대륙분의 호사로운 궁전과 사원이 도처에 깔려 있다. 자, 대규모의 조성이 조용된 것은 표면적으로 율령제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가 형성되어 일단 율령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직이 있고 간청이 있으면 거의 뭐 건물이 필요하겠죠. 간인들이 필요하고 이들 거주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백성들도 같이 있어야지 뭔가 물류도 교통이 되는 거고 시장이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간청과 간인의 수가 증가되고 이들의 거주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표면적 이유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실제적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이 실제적 이유는 이거는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뭐 다 그래. 수도 옮긴다는 거는 수도 옮긴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이제 그 예전에 수도에 턴을 잡고 있었던 구세력을 떨쳐내고 새로운 수도 옮겨서 왕권을 강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아스카 노미야에 있는 아스카 지방의 고족 세력들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한편 중앙과 지방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약 16km마다 역가를 배치하는 등 역제를 시행했다.
또 해이 조건은 간영 시장에 설치되어 이거는 뭐 이제 뭐 비슷해요. 중국의 당나와 비슷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당나와 장안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곳에만 그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동시 뭐 서시. 자, 그래서 있고 그다음 지방에 운송되는 산물과 관리된 녹공으로 지급되는 소나 사 등에서 여기에서 교환되고 시사라는 관리가 시장에 간독했다. 특히 각 지방에 조용조단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었다. 이는 해이 쪽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간도가 개설되어 물품의 운송이 원활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히 농구와 진보된 관계 기술 이용해 경제학적 확대를 주력했다. 또한 각지의 강산 개발을 착수해서 양장과 직물 기술자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기술 보급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궁전에 근무했던 특정 기술자에 의해서 제작된 고급 직물들이 이제는 지방에도 생산이 가능했고 각지의 특산물이 조정에 환산되었다. 자, 이와 같이 충실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국도를 확장했는데 동북 지역에 거주한 에미시라는 것이죠. 이 에미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게 큰 섬이 일본의 큰 섬이 어디예요? 혼슈죠. 혼슈 북쪽에 있어. 혼슈 북쪽에.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에미시라고 하는데 이 에미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가 일본과 다른 종족일 거다. 그러니까 아이누족 계통 있죠? 이런 계통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같은 그 문화고 언어를 사용하지만 일본 조종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세력일 거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했는데, 자, 하여튼 이 MAC를 그 당시부터 이제 나라 시대부터 계속 토벌을 하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통합됐지만, 자, 그래서 이 MAC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그때 특수 간직이 부여됐죠. 이게 정의대장군이죠. 이 정의대장군이 나중에 뭐의 기원이 되냐면 소군의 기원이 돼요. 예, 그건 뒤에 좀 얘기할 거고요. 자, 하여튼 MEC는 7세기 정보의 대상이었고 그러나 이 시기에 MEC에 대해서는 곡속을 강화하여 동쪽의 대왕국을 설치하고 아키타성을 이제 축출하고요. 남태평양 쪽에는 다가섬을 축출했다. 그러니까 우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식의 이제 방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각지의 농민들을 동부 이주시켜. 3인 정책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자기 지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인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거주한 사람들이. 개간도 농경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큐슈 지역에 하야토라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복속시켜서 쿨수 지방정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나라 시대의 화폐들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에 주동된 그 화폐들 보면 하동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년통보, 신공계보 이런 종류도 있는데 자, 이들의 이제 주조된 수량이 미미하고 실제 유통된 가능성이 희박했다. 그래서 708년에 주조된 계층이 그 당시 그 일본에서 발행된 최초의 화폐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상하게 자기 화폐에 대해서 이제 쓰진 않아요. 예, 나중에 누구 화폐를 쓰냐면 나중에 가마코나 무르마치 하면 중국 화폐를 가져가. 그래서 자기 화폐도 있는데 불구하고 송전이니 명전이니 하면서 같이 써요. 그래서 자국의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의미도 있고 그만큼 중국의 그 경제력이 강했다는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상품화폐 경제가 빠른 시기에 발달돼요. 이미 이제 가마코나 막 그때부터 발달이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경당상하 이제 송호소인이라는 거 있죠. 자, 우리 이제 7세기 후반부터 이제 8세기 당은 중국의 대부분 지배하게 되고 아시아 각지와 교류를 하죠. 그래서 국제적인 문화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개방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 중심으로 해서 공통된 문화권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된 문화권 4개가 있죠.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령, 그 다음에 중국화된 불교, 그 다음에 그 한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이게 공통된 그 문화권이 이제 그때 확립되죠. 일본은 처음에 견수사를 파견했어요. 수나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수나가 망한 다음에 경당사를 파견하죠. 자, 견수사, 경당사 공통점은 뭐냐면 이건 채권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동아시아 교회에서 나왔지만 무슨 관계만 형성된다? 조공 관계만 형성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지속적 중국과 조공 채권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예, 자기들 필요에 따라 조공 채권 할 때도 있고 좀 안 맞을 때도 있다가
다시 조공만 맺고 있다가 이런 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예전에 말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이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민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독자적인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돼요? 중국과의 갈등을 빚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위태위태해.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본은 예전에 조공채권 관계를 잘 맺고 독자인 천황은 연호를 쓰는데 우리는 안 썼다. 계속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으니까 뭐 그 중국의 어떤 거의 식민지 정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종속적인 정권 아니냐 그거는 그 당시에 뭘 보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필요에 따라 맺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일본은 그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은 견수사 경당사를 파견해서 선진적인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894년에 이제 스가 미치자나가 이제 위기에 따라 폐지할 때까지 요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왜 경당사가 폐지됐죠? 자, 이미 이제 9세기 때는 당나라가 어떻게 돼요? 생한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나라의 중앙정부하고 상당히 중앙정부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당나라의 어떤 뭐 발전의 모델을 받아가지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역할 모델 형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경당사가 폐지되고 이때부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종전에 대륙에 발달된 문화를 바탕으로 자기의 고유의 문화가 합쳐지 무슨 문화가 형성이 됐죠? 예, 국풍 문화가 형성이 됐죠. 자, 경당사의 도항은 항해술과 조선술이 미숙함으로써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특히 이제 조선술이 열악했던 고대의 대형선들은 외항을 걷는데 생명을 거는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7세기에는 대략 100명이 탈 수 있는 배 두 척으로 출발했는데 한반도 연안에 따라 북로를 이용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당시 일본에서 이제 중국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북로와 남로인데 북로는 한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 대마도 이끼 대마도 해갖고 남해안을 따라갖고 이제 연해안을 따라서 쭉 해갖고 근접항로 해갖고 가는 방식이고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뭐 나침판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길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대륙이나 육지 섬을 보고 이제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고도 열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류풍을 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잘 타야지 잘못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것을 남로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남로로 가면 되게 어디로 도착하냐면 중국의 강남 지역 도착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명나라 때 영판한 곳에 그 일본인들 상당 가만 무역이 일어났던 것이 해를 타갖고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 당시에 조선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할 때는 상당히 위험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배가 뒤집어져 죽을 수가 있었어.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까지 있었냐면 그 당시 장보고 아시죠? 장보고가 이제 그 관련된 기록을 예닝이라는 승려가 남겼잖아요. 예닝이 일본으로 왔다 돌아갈 때 신라 배에 의지해서 장보고의 배에 의지해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이제 일본의 조선술이 상당히 미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면 8세기 경당사는 대략 20년에 한 번 걸로 파견돼 20년 10으로 약속됐기 때문이다. 경당사는 기본적으로 조공사로서 대사, 이하, 부사, 판관, 독사, 유학생이 동행했다. 이들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당의 문물을 일본에 전하려고 노력했다. 최근 세이신세라는 유학생 모지가 중국에서 발견돼 화제됐는데 그 모지에 따르면 자, 세이신세이는 716년 파견자로 임명되고 717년 경당사 당의 유학생 중 한 명이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이제 기비노 마카피, 아베노 나카무라 어떤 유학생 중에 겐보가 있었다 등등 해갖고 이제 쭉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은 대개 20년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게 20년 동안 뭐 하냐면 당나라 공부를 해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갖고 당나라 신하가 되든지 관료가 되든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남아있고 또 상당수가 뭐냐면 일본 돌아와. 그래서 일본의 여러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요. 자, 하여튼 이들이 가져온 그 한적과 불전 그리고 수많은 물품은
8세기 중반에 헤이족구 중심한 기종 문화 변성을 가능케 했다. 도다이지의 부속 총괄했던 소소인 정차원이 나오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 민정문서 아시죠? 네, 신라 민정문서도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양 실크로드의 거의 종착역이에요. 일본은 또 뭐냐면 버리질 않아. 얘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서적이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되게 빨리 받아오잖아요. 새로운 것들 이제 받아들이면 예전 거 버리고 풍습도 버리고. 근데 일본은 이게 정착력 문화를 갖고 계속 누적돼 있어. 뭐 책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나중에 일본에서 발견돼. 그래서 일본에 나온 책과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 정차원에서 이런 식의 그 당시 신라의 민정문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자, 쇼쇼이에는 이제 송무청 사후 고모 황태후가 현납한 나라시대 보물들을 살펴보면 당시 동서문화의 교류, 해안길을 통해 동서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일본의 재정난과 당의 쇠망, 신라의 민간교육 활성화를 따라 현실적 기능이 의미가 상실되면서 경당사가 폐지됐다. 만약에 경당사 폐지 쓰라고 하면 이유를 쓰라고 하면 뭘 쓰셔야 되겠어요? 일본의 재정난과 당의 쇠망, 신라와 민간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현실적 기능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당사가 폐지되면서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뭘 하게 된 거야? 국풍문화가 형성된 거야. 국풍문화. 요 밑에가 이제 국풍문화죠. 일본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적 가치를 모색하는 단계였다. 이걸 이제 동아시아적인 관점에 보면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그 당시 이제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결합된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든지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해양 실크로드 종착역이 이제 일본에 많은 물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쭉 보시면 되겠어요. 유리주발, 뭐 유리잔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어디서 건너온 거야? 되게 중동 지역에서 건너온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진호국가 불교를 볼게요. 자, 일단은 진호국가라는 말부터 이제 의미를 살펴볼게요. 진호라는 거는 불처님의 힘을 통해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호국불교하고 비슷해. 호국불교.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진호 국간을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쇼무초왕이야. 쇼무초왕. 예. 그러면 이 쇼무초왕의 업적을 좀 볼게요. 자, 당에서 기욱한 기비노 마키삐와 겐보가 쇼무초왕,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나라시대 때 진호 국가 이름, 국가 이념을 제시했던 사람인데, 자, 신임으로서 정치를 주도했으나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여 사회 동요가 격화되었다. 자, 740년 후지와다노 여기 후지와다 씨가 이제 이 당시 나라시대와 해안시대 때 막강한 권력가였어요. 우리가 이제 해야 시대만 이제 후지와라고만 생각하는데 후지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해양뿐만 아니라 나라 시대 이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다만 이제 후지와 씨가 이제는 그 해야 시대 후지와 씨는 그 후지와의 가문 중에 4개 가문 나눠지죠. 나중에 국가 세력 중에 하나죠. 이거는 자, 하여튼 그 당시 후지와의 그 시노스가가 기비노 마키프와 겐보 추방을 요구하면서 난을 일으켰고 난을 독려한 쇼무초왕 그 후에 수도를 바꾸면서 거처를 옮겼다.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쇼무초왕은 수도를 계속 옮겨 다녀. 예, 계속 쇼무초왕의 수도까지 기억할 필요 없지만 하여튼 안팎의 위기 때문에 또는 이런 진호국가 등등 해갖고 수도를 자주 옮겼다. 예. 자, 평소 불심이 두터웠던 쇼무초왕은 불교의 진호국가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 보단을 일소시키려고 했다. 헤이조쿠에서 야마시노 부니코의 청구사항은 촌단 청왕은 741년에 곡고분지 건립해. 곡고분지라는 것은 이제 요거 한자 일본식 발음이 아니라 한자를 좀 보세요. 자, 곡고분지는 뭐예요? 곡고는 국이죠. 분지는 나누다라는 거야. 나눠서 사차를 나눈다. 그러니까 국마다 여기 각국이 있죠. 국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도예요. 얘네들은 최고행정당을 국이라고 하죠. 국마다 뭘 설치하는 거죠? 국가에서 사찰을 설치하는 거야. 사찰. 사찰. 이걸 국분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분사는 어떤 특정한
그 사찰 이름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어떤 정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마다 사찰을 설치한다. 근데 사찰 두 가지 종류를 설치해. 하나는 이제 이것도 내가 적용돼서 남자 사찰하고 여자 사찰을 이렇게 두 개로 설치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모든 국에다 곡고분 소지, 곡고분 소지라는 것은 있고 곡고분 린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곡고분 소지는 이게 승사란 뜻이죠. 이거는 남자승이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곡고부지 닌지는 뭐냐면 이건 비군이라는 뜻이에요. 니라는 뜻은 비군이. 그러니까 남자 사찰, 여자 사찰을 각각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등의 곡고분지에는 각각 실종당을 세워서 이제 건립을 했다. 그래서 소지에는 승무릉의 승려들, 니지에는 여성들을 두라고 했다. 여기에서 이제 소모청은 불교에 대한 깊은 기회를 느끼거나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급겨지는 이제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다. 소모청왕의 조칙은 국고분지의 상징인 소국고분지로서 그러니까 그 사찰 여러 국의 제일 높은 게 남자 사찰의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소지의 도다이사가 있어. 이 도다이사 동대사는 상당히 유명하죠. 이 사찰은 이거 니치우케지 이거는 니치우케지는 그 주로 여자 승려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그래서 각 국의 남자 승려 사찰, 여자 승려 사찰 각각 세우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찰 국본 사찰을 이제 하나씩 만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나 불교를 통해서 사회 분란을 해소하겠다는 손모청왕의 집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거처들 또 어디로 옮겼냐면 시가야 키노미야. 이건 아마 이제 이궁을 했을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요게 궁이라는 말 있죠. 궁은 미야라는 거야. 미야. 그래서 궁이 따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도성이 없고 궁만 있으면 이건 이 도가 아니라 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자리를 이제 잠깐 옮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경복궁에다가 어디 옮긴 거야? 창덕궁이나 뭐 창경궁 옮기는 거야.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옮겨서 여기에 대불, 큰 불상을 세우겠다는 조칙을 내린 것이다. 이 조칙의 소모청왕은 오늘 천하의 부를 가진 자는 짐이며 천하의 세력을 가진 자도 짐이라고 한다. 하여 지배자의 대불 권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났다. 그런 대불 권리를 결심한 건 740년 가와치국의 지식킨치의 본전을 보고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전한다. 여기에 지식킨이라는 건 현대 지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으나 본래 불교 용어로 부처님에 대한 제상이나 노동을 이제 제공하여 절이나 불상을 세우고 사경을 하는 걸 말한다. 이때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불교 경전을 뭐에 하냐면 금으로 입히는 거야. 금으로. 불교 경전을 불교 그 금으로 입히면서 뺏기는 거죠, 일종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상당히. 그래서 원래 대부분이란 정식으로 노자랍을 칭한 후 하원궁의 본전이었다. 그럼 도다이지에서 저 하원궁을 배우기 위해서 도장이 있어야 하나. 애초에 쇼모청은 대부를 세우기 결심한 것은 오미의 시가라키노 미야의 시기였던 744년이다. 처음에 대부는 고가타라 본전에서 시가라키나에 세우려고 했으나 745년 헤이 쪽을 다시 또 옮기면서 대불이 헤이 쪽구에 세워졌죠. 그래서 이 대불이라는 것은 지금도 존재해요. 되게 커요. 이게 대불인데, 진짜 크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대불 자체가 노자나불인데 이 대불이 높이가 안 지키면 16m야. 얼굴 길이가 5m야. 그래서 그 청소하려면 청소부가 여기 없지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매달리고 나서 사람 있으면 닦아 이렇게.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큰 그 대불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으면 이런 큰 사찰이나 대불이 많아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왜 없냐면 전쟁이 많았어.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고 외침이 많기 때문에 사찰이나 이런 대불들이 어떻게 돼? 없어졌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거의 있어도 내전이기 때문에 주로 사찰 소실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불이라든지 이런 사찰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지금도. 하여튼 이런 이제 큰 대불을 만졌다. 그래서 이 도다이사의 큰 대불을 만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렇게 국력을 집중해서 대불을 만졌는데 뭐냐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의도하지 않는 그 국력을 이제 걸어서 대불을 권력을 집중한 결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9년에 걸쳐 완성이 됐다. 그래서 도다이지아에서 이제 대불 개항 공항을 이제 했어요. 이 대불 공항이 뭐냐면 여기 개불 공항은 뭐냐면 여기 원래 눈이 떠 있나요 지금? 이게 사진인데 원래 이게 눈이 떠 있어요. 여기 부처님이 눈에 떠 있겠는데 여기에다가 뭘 그리냐면 눈동자를 그리는 거야. 눈동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걸 큰 이제 뭐냐면 행사야. 그래서 이 눈동자 그리는 행사들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마지막 그 작업이죠. 이때 성모천왕은 항의를 누구한테 물려준 상태에 딸인 곱게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태상의 처왕이 있을 때였다. 그래서 도다이제 대불전 그리고 그간에 안치된 대부는 국가를 수호하는 상징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은 나라시대 불교는 국가의 보호하되 한층 발전했다. 당시의 승려는 진호국가를 위해서 법회와 기도를 하며 대륙 불교의 교리를 연구했고 나라에는 남도 육종이라는 종파를 형성했다. 그래서 승려의 민간 포교 활동이 강한 통제를 받았으나 곡계같이 민간의 포교를 하고 농민을 위한 농수시설과 교통시설을 만드는 데 현실 규제에 애쓰는 승려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라시대까지는 그게 뭐냐면 불교가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즉 기족 불교, 왕실 불교였어요. 근데 이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이제 해이안 말기 때 들어오면서 가마과 넘어가면서 대중화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곡고분지 분포 상황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나라 시대의 정치를 볼게요. 나라 시대 정치는 이제 볼 거 없어요. 누가 장악했냐면 그냥 후제 하나씩가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들이 황제권을 이제 뭐냐면 능가하면서 여러 내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것들 다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만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거기 이제 예전에도 KBS 역사 스페셜에 나왔는데 후지아노 나카마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나라 시대 때 그 상당히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용제 업적 중에 이제 보면 중국 문화의 정통에서 간호를 당풍으로 바꾸는 등 재기 넘치는 정책을 많았다. 요때 당풍의 간호라는 것을 이제 그 중국식 그 뭐냐면 옷이나 이런 칭호를 얘기하죠. 근데 이거 다 언제 바뀌었죠? 또 해안 시대 때 또 바뀌었죠. 일본 고유의 간풍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언급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관련돼 있는데 어디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신라 정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 신라하고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어. 왜냐면 이제 그 동아시아 체계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신라가 초창기 때는 7세기 때는 좀 일본에 구신구신 거였어.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당시에는 북쪽은 누가 있었죠? 고구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요쪽에 서쪽으로는 누가 있었어요? 그 백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일본 입장일 때는 일본이 남쪽을 쳐들어오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때 까뜻하게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랬는데 사신도 이렇게 보낼 때. 근데 이제 일본이 통일하고 나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도 좀 건방을 뜬 것 같아요. 일본 사신이. 그래서 자신을 왕성국이라고 하고 하면서 했고 예전에는 조칙을 내갖고 거기다 이제 황제에게 얼마는 그 대우를 했는데 이제 폼을 보낼 때도 이제 야여 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이 열받은 것 같아. 서로 이제 사실 또 뭐냐면 추방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하고 신라 간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 민간 교육만 좀 남아있고 그 상태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신라하고 관계가 나쁜 그 일본의 입장에서 얘를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 정토 교육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후지와라 나카마노가 그 자기를 칠 때 공수동맹의 상대적으로 누굴 이제 그 했냐면 바레에 접근했어요. 바레와 공수동맹을 맺고 일본을 같이 치겠다. 근데 바레에서 뭐예요? 거절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있다가 이 사람이 쫓겨나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후지와라 나카마노의 신라 정토 계획은 흐지부지 돼요. 예. 그거는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국민제 붕괴를 볼게요. 이게 이제 좀 보는데 이건 율령체제 붕괴를 의미하죠. 자, 이 율령체제에 대한 일본식 율령은 중국의 율령, 당나라 율령을 이식해온 거예요. 당나라 율령과 비슷해. 준전제가 있으면 당나라는 그걸 대가로 해서 뭘 주는 거죠? 조용조와 그 다음에 부병제를 하죠. 근데 군전제가 바뀌면서 조용조와 부병제 체제도 어떻게 돼요? 붕괴되죠. 그래서 군전제가 장원제로 바뀌면서
붕괴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일본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일본에서 군전제와 비슷한 게 뭐냐면 반전수수법이에요. 그래서 반전수수법을 주고 나서 토지를 지급하고 나서 뭐 비슷한 조용조와 그다음 부병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이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전수수법이 이제 점점 붕괴되죠. 그러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무슨 제도 넘어가죠? 장원제도 넘어가요. 나다시 때부터 후기 때부터 장원제 바뀌면서 이걸 바탕한 조용조나 그 다음에 부병체제가 어떻게 돼요? 붕괴되죠. 예. 그게 특히 뭐냐면 지방에서 장원이 형성되면서 이제 부병제가 붕괴되니까 공병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국가가 이제 그걸 이제 치안을 담당 못해 국방을. 그러면서 장원에 있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집단이 무슨 집단이냐면 그 유명한 사무라이 집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무라이 집단들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라 중후반기 때 점점 공지국리제, 그러니까 반정수수법을 바탕한 공지국리제, 유령치 붕괴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거야. 자, 청와대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 형성을 목표로 다액가 개시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국내 토지나 인민은 청왕, 항족, 호족들이 각각 사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646년에 공포된 개신의 조는 아까 했지만 토지나 인민은 모두 국가에 국고한 공지 공민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사지 3인제에서 공지 공민제로 전환을 포함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지 토지나 인민의 사유를 실제로 금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효성이 없었다. 공지공리제가 시행됐으면 상징적으로 보는 게 702년에 다이오 유령의 반전수법이다. 자, 이 반전수법 명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국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사망하면 나라를 반환시킨 제도다. 정부는 6년마다 한 번씩 호구조사를 해서 6년마다 한 번씩 농민들 구분전을 지급해요. 이걸 6년 일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6세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는 2당, 여자에게는 3분의 2 해당하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에 이제 해당하는 전조를 징수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걸 지급받는 대가로 해서 이제 조용 외에도 운반, 자비업, 병역의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가문과 충에 역병의 기근이 발생하면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 부패하기 일수다. 이런 가운데 나라 시대에 들어가면 세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해외초구 건설 등 노역이 잦아지자 자 이들 벗어나기 위해서 호족들에게 몸을 맡기거나 귀족의 지배하에 들어간 농민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 중에 가중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과 토지를 버리고 본족주의 이탈한 사람이야. 이거 뭐 당나라 비슷한 거죠. 또 지급받은 다 토지가 넉넉하면 되는데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고 그다음 온갖 역이 들고 세금도 거두니까 차라리 그냥 집과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유민이 돼서 누구 밑에 들어가는 나요? 세력가 밑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자, 게다가 이제 도망가는 이제 농민들의 이제 수가 증가되니까 구분주의 항폐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세금 수익도 계속 줄어들었다. 자, 정부는 이러한 그 상황을 타개해서 722년에 100만 정보 개간 계획을 이제 하게 돼요. 이 내용이 뭐냐? 자, 인구가 증가하여 나눠줄 구분이 부족하니까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그 723년에 3세 1신법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걸 이제 경작자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개간 시설을 신설할 경우에 3세라는 것은 본인 아들 손자까지 그 종래 개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한 대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하는 거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자기가 기껏 개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용을 하더라도 자기 때나 그 다음에 그 손자 때까지만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 다 국가에 이제 환수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 개간을 하더라도 3대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토지를 내버려두고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갖고 이게 좀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치는 개간한 농민들이 한정해 일시적인 사유를 인정한 것에 불구하고 개간을 하더라도 어차피 농민들에게는 국가에게는 토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농민의 개간 의혹을 고치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왜 만들었냐? 최대한 지금 율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죠. 왜냐하면 율령제라는 거는 공지 공리만 인정하지 사지 3인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를 영구 인정할 수 없는 거야. 편법을 쓴 거야. 일종의.
그래갖고 율령체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반전수법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제 뭐냐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743년에 간전영려사제법이라는 거 말이야. 자, 간전영려사제법은 그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간전이나 개간된 토지죠. 개간된 토지를 영구히 누구 권로 한다? 개인 권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정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도의 개간지를 영구적으로 사유하는 걸 인정했다. 그래야 토지의 영구적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됐지만 재력을 갖춘 귀족과 사원이 이 법을 이용해 강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노비와 불황 떠도는 노민을 동원해 개간을 진행했으며 농민들의 농지를 매수의 방법을 확대했다. 그래서 간전 영려사제법은 나중에 잠깐 정지됐다가 다시 시행되고 개간의 한도가 위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했지만 조정수도 공직국민의 원칙을 포기한 셈입니다. 이미 이제 간전 영려사제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야? 실질적으로는 공직국민을 폐기하고 중국으로 얘기하면 장원제를 허용해 주는 거죠. 사지삼인을. 예. 그래서 이제 결과 장원이 출연됐다. 그런데 이제 이때 출연된 장원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장원하고 좀 거리가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후에 이제 기징계 장원하고 이제 좀 다른 초기 장원이라고 해요. 예. 초기 장원은 좀 있다가 이제 기징계 장원은 이제 밀리죠. 자, 그건 뒤에 이제 설명하고요. 자, 절신사나 귀족이 일반 농민들의 부력 개간을 가속했기 때문에 나라시대 말기에 접어들어 농민의 생활은 더욱 황폐해졌다. 간모청왕은 6년 일반을 12년 일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년마다 호구조사를 해갖고 분배를 해줬잖아요. 구분전을. 근데 이걸 12년마다 한 번씩 분배를 했죠. 그래서 반전 수술을 촉진시키려고 했으나 결국에 장원의 확대를 뭐냐면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원이 계속 확대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902년을 반전의 책으로 공직국민들과 종원을 꼭 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과도한 세금 운반 노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세금을 거두면 국가가 해주죠. 여러분들 이제 뭐 세금 거두고 뭐 저기 와서 그 납세청 중앙에 있는 그 조세청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금 내는 것까지 그냥 지도로 해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이 돈이 아니었어. 그거 뭐였어요? 다 곡물이야. 그거를 뭐냐면 그 수도인 해외 쪽까지 운반을 해준 거야.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본의 땅도 우리처럼 좀 자극해야지만 되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만약에 규슈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납부처까지 가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물론 여기 가까운데 에지치 정도 있으면 뭐 27밖에 안 됐는데 저기 멀리나 아니면 저 보통 부편 저쪽 무수에 있으면 50일 걸려. 그러니까 농민이 한번 무수까지 쭉 해서 여기 해외 쪽까지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뭐예요? 100일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1년에 거의 3분의 1 잡아먹어. 그러니까 생업을 종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큰 고역이었다. 그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공직공민제가 어떻게 분배돼서 이제 그 뭐냐면 사지삼인제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0만 정보 개간권, 3세 1심법, 그 다음에 간전연역, 3제법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신데 여기까지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거 여기까지 나오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진짜 미친 척하고 되게 어렵게 낼 수가 있어. 그리고 요 관련돼 갖고 이제 그 사료 보는 아시아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그 사료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해이안 천도한 동국공명을 볼게요. 자, 770년 소무청왕을 부추려던 여제 쇼트쿠체 청왕이 사망했다. 독신이었던 쇼트쿠체 청왕은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덴지 청왕의 손자였던 고니 청왕이 등장해요. 그 예전에 진시에난 때 덴지 계통 덴지하고 덴무가 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덴무가 청왕이 되고 덴지 계통은 좀 소외됐어. 근데 반계였던 누가 등장한 거야? 덴지 청왕이 등장한 거야. 덴지 청왕의 손자였던 그 고니 청왕이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로써 진시에난 이후에 그 100년 동안 걸쳐서 항해에 계승했던 덴무 청왕 계통의 맥이 끊기고 덴지 계통이 이제 다시 항해가 복귀되죠. 781년에 즉위한 고니 아들 간무청왕. 이 사람의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의 업적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간무청왕은 이 시대 때 나라 시대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해이안 시대에 넘어가요. 수도를 옮겼죠. 예, 해이안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의 업적을 이제 보면 간모청인데 요거는 하룻밤에 1번사에 있는 도표를 제가 이제 뭐냐면 그 캡처했어요. 원래 이렇게 캡처하면 좀 저작권에 걸리긴 하는데 일단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이 사람의 이제 2대 그 사업이 뭐냐면 일단 군사적 업적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작, 그러니까 수도 정비 사업이 있어. 군사와 조작 있죠. 군사적 업적에서는 MEC를 정벌하죠. 동북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정의대장군을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원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이제 정비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오카코를 천도하죠. 오늘날 이제 교토 밑에 있는. 근데 이제 뭐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사화가 친왕이 돼서 자기 이제 동생인가? 그걸 이제 죽였는데, 이게 원령이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행병, 뭐냐면, 여러 가지 병이 들고, 그래서 전염병이 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 해이안고 다시 옮기죠. 그래서 야마시로 나가고는 이제 천도 이유는 해외학과 천도 이유하고 뭐 연결되는데 불교세 차단이라든지 대무 청와대 견제, 자기 den지 계통이니까요. MEC 정보를 위한 것들 후지아시 견제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천도 책임자였던 후지아노 다네치쿠가 살해되고 천연두가 확산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수도를 이제 북쪽에 해이안고 다시 천도를 하죠. 그래서 해이안고는 이제 장안선을 모방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라계통이 연결돼 있죠. 예전에도 했지만 하타시 계통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천도 이유는 불평 간호를 주시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유는 구세력 및 불교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래서 왕권의 지배세력을 교체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회의하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개혁을 보면 이 사람은 율령체제를 좀 유지하려고 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업적들 보면 되게 율령체제를 뭐냐면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제 율령체제를 붕괴시키는 또 행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해관을 설치했죠. 영해관. 영해관을 설치했는데 영해관이 뭐냐면 율령 밖에 있는 간직이야. 네. 그래서 이제 율령 밖에 있는 간직, 임시간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 항제권을 강화하고 청화권을 강화하고 율령 체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영해간직들이 힘이 커지면서 항제권을 여기 제압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귀족세력들 막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귀족세력들만 강화시켰다. 그 외에도 이제 기축재정이라든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고 반전 수습법을 이제 제정을 했죠.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6년마다 이제 조사했던 것을 몇 년마다 12년마다 조사하는 걸 바꿔요. 예. 자, 그리고 MEC를 정벌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의대 장군, 세이타이 쇼군을 이제 파견했는데 이때 그 쇼군의 명칭이 지금 나중에 막부 정권 때 최고 수장의 어떤 어원이 됐다. 그렇지만 처음에 성공했지만 나중에 실패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점점 그 MEC 세력들은 점점 이제 동화되기 시작해요. 일본 내로. 예. 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아틀란스 일본사 내용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야마시라국에 이제 나가오카쿠로 이제 천도를 하죠. 여기 나가오카쿠 위치 있는데. 자, 그러나 이듬해 785년에 나가오카쿠의 조공사였던 후지하나 다네스쿠가 암살된 사건이 있었고, 게다가 간무청의 동생이자 항태제였던 사우다 칭왕이 이 사건에 연루돼서 이 사람이 배우자다 해갖고 나중에 폐퇴되다. 이 사람이 원래는 태자였는데 이 사건에 연루돼서 폐퇴돼서 폐퇴돼갖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령,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래갖고 이 사람의 원령 때문에 홍수도 나고 뭐 전염병도 오고 해갖고 그런 설이 있어갖고 여기가 상당히 불길한 땅으로 이제 찍혀요. 자, 하여튼 그 이후 홍수나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계속되자 사화 친왕의 원령이 저지른 것이라 소문이 퍼져 인심도 홍해졌다. 그래서 794년에 다시 천도를 냈는데 그 북쪽에 어디로?
해이안권 옮기죠. 그래서 이제 평안납도라는 그 연원을 닫고 해이안권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왕성의 땅 야마시로도 이제 훔쳤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 갖고 요건 이제 사를 그 사를 보는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감무청 해이안권의 천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첫째로는 원령의 공포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라 시대 귀족들의 정권 다툼 속에 연이어 발생한 많은 항족들이 살해된 결과가 나왔고,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나가와카쿠의 수혜를 잇기 위한 지형이 위치했다는 것. 셋째로는 천단 지역의 일대가 거대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하타시의 본거지였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본거지 하타시. 그래서 그 당시 고노사의 그 목재방가 사유상 있죠. 그 일본 국호 1호는 백제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신라 계통 하타시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감무청이 하타시의 경제적으로 바탕으로 해갖고 율령 정치의 재건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위에 잠깐 보면 그 일본 고대 천도 있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처음에 아스카노미야, 호지하다고 그때 헤이조코, 그다음 더 북쪽으로 나가왔고 헤이안코. 여기에 이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왔고 나니와코는 언제 때죠? 이거 오사카. 이거 오사카인데 오사카 때인데 오사카는 이제 뭐야 다이카 계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오미 지역 있죠? 아이고. 이 오미 지역. 이 오미 지역에 이제 있는데 오미의 이제 이 지역은 좀 약간 기내 지역에서 저기 내지에 있는 거야. 여기 비아오가 있고 요게 이제 시가라키노미아가 있어요. 요거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죠? 아까 쇼무초왕과 관련돼 있죠?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청왕기는 원래는 어디에 나왔든 그냥 오미 지역이야. 게이타의 왕조죠? 개체 왕조. 요때가 이제 그 원래 지금 청왕가의 중심지 본가는 오미에 있어요. 오미.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자, 일본 고대 천도는 대개 지배자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졌다. 710년 후지야와코에서 나라의 헤이쪽구의 천단 목적은 표면적으로 율령체제를 발전하면서 간천과 간인수를 증가하여 이들을 거주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은 아스카 등의 구호적 세력의 중심지어서 중앙집권적 세운 정치에 장애가 됐기 때문에 크게 작용한다. 종래 한반도식 통치에서 중국 통치에서 넘어가면서 그 왕권의 의지를 당겼다. 그래서 한반도 통치는 예전에 그 가바네 제도죠. 가바네 제도에 바탕으로 했던 것을 율령 지배 체제로 바뀌었다. 그 국조적인 어떤 지배 체제에서 그 당이 그 국이나 현체배, 군현제, 국형제 같은 것들 이제 바꿨죠. 자,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다. 794년에 헤이안 시대 역시 천도의 불필요한 간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포면제 목적이었으나 실은 나라가 후지와라 시대에 등 귀족과 도다이를 대표한 그 사원세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을 약하게 한 것이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와 같은 천도는 왕권의 지배세력을 교체하면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면 감무청이 이제 업적이 그 아까 이제 수도를 만드는 거와 그 다음에 군사 정벌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감무청은 율령 정치를 수정, 보강하는 정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 중에 개혁을 여러 가지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MBC 정부라고 영해관 설치 부분이 있고 반전수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예를 들어 국사의 부정을 방지해서 가계 유시를 이제 그죠? 가계 유시 이걸 이제 영해관을 이제 설치했는데 영해관은 이제 뒤에 있지만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해관을 설치했다. 자, 한편 6년마다 한 번씩 시행한 반전수법을 1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죠. 그 다음에 공지공개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들자 간청을 통해 직접 농경지를 관리하는 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도 취했다. 또한 7세기 후반에는 계속 활동했던 MEC도 이 시기에 진압됐는데 8세기 말 이후에 MEC 세력이 다시 확장돼서 789년에 감무청왕의 이제 명을 받고 정동대사였던 기노가사미가 대군을 이끌고 MEC를 제압을 했었다. 그러나 강을 따라 북상했던 이사와 지방의 족장 아타르에게 산산이 무너졌다. 무참한 패배에 화가 난 감무청왕은 다시 3년 준비해서 794년 오토마라를 정의되자 사가노우엔을
또 부사관에서 신문대군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가졌고, 그의 결과 이제 3번에 거쳐서 원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야. 또 이제 공격하고 반격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됐다? 동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MEC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아이나족이라는 거, 아이나족이나 아니면 또 뭐냐면 그 일본의 같은 민족이지만 일본 민족이지만 뭐 청항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에 있는 그 야마토족은 영향을 받지 않는 세력이다. 이렇게 본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군의 동북 사군 육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 책을 쌓아요. 성과 책. 그리고 거기 지역에 동북 지역에 3인 정책도 같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을 해갖고 그 지역을 장악을 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영해관을 볼게요. 율령 밖의 간직들을 이제 많이 설치했어요. 자, 간무청항은 율령 재건책이던 설치된 간직이지만 율령의 규정이 없다. 폭력적 실정에 맞지 않는 율령제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귀족 세력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귀족들이 그 영해관을 차지하면서 왕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중에 구로도토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구로도토고로는 청왕의 가정기관으로서 기밀문서를 취급했고요. 참고로 구로도토고로는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대한교과서 일본사에서는 요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뒤에 사가청왕 때 만들어졌어요. 여기 적어놨네 제가. 사가청왕 때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자 개비시가 대표적인데 개비시는 숫자도 해이학과의 치안을 물려내자 치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됐고요. 가가유시도 대표적인 거죠. 간무청왕 때 이제 만든 대표적인 영해관인데 전인국사가 조용의 미납을 그대로 방치한 채 교체되는 걸 조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 정치 개혁을 통해서 해이안과의 조용과 MEC 정부의 어떤 재원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 결과 이 같은 간무청의 개혁 정책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때는 오히려 누구의 힘만 강화시켜놨다? 귀족 세력들의 권한만 강화시켜놨다. 예, 원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영해관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MEC 정권이나 그 당시 이제 해이학고 천도가죠. 이런 것들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후지아학과 북가의 이제 전성기를 볼게요. 자, 이 수도 옮겼어. 그래서 후지아의 가문과 좀 약간 세력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헤이안 시대 때 제일 또 건세가는 뭐야? 후지아라 가문이야. 근데 여기 이제 후지아라 가문도 그 가마타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쭉 있는데 이제 지번이 나눠졌죠. 양가, 북가, 식가, 경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헤이안 시대 때 그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은 누구냐? 북가야. 북가 세력들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을 하죠. 그 과정에서 쿠스코의 변이라든지 조화의 변, 오테몰 같은 여러 변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헤이안 중기에 들어가면 이들이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걸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언급됐지만 석간 정치라고 하죠. 예, 석간과 그 섭정이나 간백을 통해서 정치하는 형태가 있어. 석간 정치가 이제 행해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있고 요때 이제 또 뭐냐면 그 후지아 문화라고 하는 국풍 문화가 이제 등장하죠. 해이안 중기 때죠. 근데 해이안 후기 때 들어가면 석간 정치가 이제 또 무슨 정치 넘어가요? 원정 정치 넘어가죠. 원정 정치.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후지아 국가는 그 당시 석간 정치를 주도했던 가문 중에 하나였다. 요거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후지아 국가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가 요 쭉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뭐 자기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이게 알 필요까지 없어요. 예. 그래서 쭉쭉 넘어가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석간 정치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후지아 국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게 근데 뭐와 뭘로 섭정과 간백이라는 거로 그래서 섭정과 간백은 뭐냐면 이걸 합쳐서 간백과 섭정 이렇게 합해서 이걸 석간 정치라고 하죠. 그 앞글자를 따서요. 그러면 후지아 국가가
왜 그렇게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했냐 그 해이한 중기 때 그걸 좀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결혼제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결혼제도를. 그 당시 결혼제도를 방원제라고 하거든요. 방원제. 그래서 방원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청왕이라든지 귀족들은 우리처럼 결혼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짝짓기를 갖고 애를 낳냐. 거의 이제 어떤 식으로 짝짓기인데 일종의 결혼보다는 청왕이 있어. 청왕이 있으면 청왕이 이제 궁중에 나와가지고 그 귀족 가문들에게 이제 순방을 해요. 그러면 귀족 가문들에서 이제 뭐냐면 그 딸을 갖다 바쳐. 그러니까 A 딸 바치고 뭐 B 딸 바치고 C 딸 바치면 이 딸들과 그 귀족 가문 집에서 동침을 며칠가나 그러면 얘가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이제 여러 명의 항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할아버지 가문 있죠? 자기 어머니 그 외가 쪽에서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만나고 자기 아버지는 가끔씩만 이제 얼굴 보고 주로 이 어머니나 외가 쪽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그러면 당연히 어릴 때부터 외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린 왕으로 이제 되거나 아니 성인이 돼도 누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외가 쪽에 영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후제와 국가는 이상의 딸복들이 많았어요. 딸들이 뭐 예뻤는지 예뻤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미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처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뭐냐면 학방을 한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또 자식이 또 뭐냐면 나중에 그 외가를 길러진 다음에 청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할아버지가 감옥이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뭐 권리 커진 거야. 그래서 섭정이나 간백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했다. 섭정이라는 것은 그 청왕이 어릴 때에 즉위할 때는 이렇게 섭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인 뒤에는 간백이라서 정치적 후견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제일 정성기가 뭐냐면 그 미치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지가 미치나가 이 사람 때 제일 정성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치나가 사망 후에 그 요리미치나 노리미치가 이제 간백이 됐는데 뒤에 그들의 딸들이 애를 낳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안에서 이제 뭐냐면 아이를 낳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지라 국가는 어떻게 돼요?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섭정과 간백은 후지라 지붕에서 계속 지인을 셌을 때지만 실제 실권이 없어져. 그러면서 후지라 국가에서 자라지 않은 새로운 청왕이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섭정 정치, 석간 정치는 점점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런 쿠리아라 시무 가문이 통치할 때, 이 시기가 이제 그 해이한 중기 때인데, 그때 널리 유포됐던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국풍 문화죠. 국풍 문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국풍 문화는 나라 국자에다가 이게 뭐야? 풍자죠. 바람 풍자. 보통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화라는 뜻도 있어. 문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훈육십조에 당풍이라는 말 있잖아. 당풍. 이때 당은 당나라 문화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 당은 뭐야? 중국의 문화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국풍이라는 것은 국가, 우리나라의 그 일본의 고유한 문화를 말해요. 국풍은. 예. 그래서 국풍 문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돼 나갔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러면 이제 좀 관련된 내용을 정리 좀 해볼게요. 심화 강의 시간 강의 보지를 통해서. 자,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요게 이제 요 문화는 헤이안 시대 때 문화예요. 참고 헤이안은 거의 400년 동안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8세, 9세기부터 해서 12세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창기 문화 때는 좀 약간 색깔이 달라. 이건 당나라 문화예요. 경당사를 파견했죠. 그래갖고 이 당시 뭐 한시 한문화가 발달됐고 신불교가 등장을 했고요. 밀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신불스팝이 일어났어요. 신불스팝. 신부는 신도하고 불교가 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처럼 이렇게 융합이 되는데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신불스팝의 중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본지 수적 사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신라나 불교나 다
자, 일본이나 본지 수적 사상이 있었죠. 요때 본지는 뭐예요? 본지는 부처, 보살을 얘기하잖아요. 수적은 뭐죠? 수적은 토속신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처와 보살이 토속신 모습을 나타나죠. 그러니까 본지가 주요해요. 근데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토속신이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부처와 보살로 나타나. 그러니까 여기는 수적이 주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등장한 것이 석간정치기 때 이제 후지하다가 이제 그 등장했던 문화가 등장했는데 요때 이제 정통종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대중하고 관련돼 있죠. 그다음 국풍문화. 이 국풍문화는 후지하 때 등장한 문화이기 때문에 후지하다 문화라고 해요. 후지하다 문화. 대의적 배경.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의적 배경은 당해와 신라의 멸망 및 교류 차단. 그래서 당나라 이제 신라로부터 이제 문화가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존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경당사 중시죠.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흡수 위에 일본 고유한 문화가 융합되어 일본적 특성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거 내용도 몇 가지 외워두셔야죠. 뭐 싸고 나올 수도 있어. 자, 건축의 국풍화. 이걸 뭐냐면 신대축구기가 등장해요.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장평 소설책인 모노가타리가 등장하고 일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그 문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는 남자들이 하고요. 문학이나 이런 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일본의 큰 장평 그 소설이 있어. 이런 것도 다 여자들이 썼어요. 그럼 왜 궁중 문학 같은 게 여자들이 주도를 했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방원제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뭐냐면 그 방원제 아래서 그 청왕의 눈을 뜨려면 얼굴도 일단 이뻐야 되겠지만 또 뭐가 학식도 좀 있어야 돼. 청왕을 끌 수 있는 어떤 매력을 끌 수 있는 그 청왕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말빨, 문학적 소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들이 예전부터 그들을 이제 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관들을 많이 이제 그 딸 밑에서 딸 그 위에 스승을 모셔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중심으로 뭐가 발달? 문학이 발달돼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로 무슨 문자를 쓰냐면 가나 문자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시라가나나 가타가나 그래서 11세기 때 정형됐고 우리가 일본 하면 생각한 다다미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문호된 한 줄된 와카. 그 다음에 간복도 당풍으로 이제 벗어나갔고 독특한 형태로 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예전에 제가 기출문 그 모의고사 낼 때 이 국뽕문화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 관련된 내용 중에 와카 출연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지적하시더라고. 요 와카는 요때 출연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출연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니 조간문화 때 출연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카는 출연은 요때 됐는데 널리 확산된 건 언제 때다? 이 석간정치 후지하다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석간정치 시기 때 이제 그 뭐냐면 국문화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서 볼게요. 자, 일본은 7세기 이후에 대륙의 선진문화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260년 동안 진행된 경당사의 파견은 그런 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9세기에서 10세기 접어들면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죠. 일본과 대륙 관계가 크게 변했다. 당나라 물론이고 신라의 발화와 쇠퇴하면서 멸망하니까 일본은 이 나라와 대외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적 가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그제 10세기 이후에 대륙 문화를 일본 문화의 풍토와 사상을 조합시키는 무슨 문화가 이제 국풍화 현상이 등장하죠. 그래서 대륙 문화를 통해 구의 일본 문화가 더욱 세련돼지고 그러면서 그 문학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성 가운데 가장 주목된 것은 가나 문자다. 여기 가나 문자 있죠? 시라가나나 가타가나. 자, 나라 시대 이전에 일본은 한자를 사용해 일본어를 표현했지만 한자는 일본어의 언어 구조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계예요. 이게 이제 중국어는 우리가 이제 어순이 좀 다르죠. 그래갖고 일본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어, 목적어, 서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주어, 서술, 목적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영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지 않죠. 그래서 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최고의 시가진 마녀쇼가 만들 때 한자의 본래 의미와 관계없는
한자의 은과 훈을 이용해 일본어 표현하는 마뇨가나가 등장해요. 예. 일종의 이두식 이제 문자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뇨가나는 헤이안 시대 들어오면서 점차 사라지고 초서체가 바뀌면서 한참 간략해져 시나가나로 발전되고요. 그 결과 일본 특유의 감정과 감각을 더 구체지고 세련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져 국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 또 가타가나도 고한데요. 한문어 쓰인 불교 경에 훈독을 사용했다. 요게 좀 이게 훈독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음독을 하잖아요. 음독. 음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대라고 읽죠.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소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게 음독이거든요. 근데 훈독은 뭐냐면 이렇게 음독이 아니라 이건 음을 읽는 게 아니라 뜻을 읽는 거야. 뜻을. 예를 들어 우리가 대소 할 때 어떤 사람은 대답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크다. 해석이 되는 거야. 큼직하다. 이렇게 말고 소는 조그마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한자를 읽을 때 그 뭐냐면 음독을 하지 않고 음독은 다 똑같이 하죠. 훈독을 내. 그래서 훈독을 하다 보면 이게 뜻을 이제 읽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한문의 이해 수준이 높았는가를 좀 알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음독보다는 훈독을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하여 11세기 초에는 가나 문자의 자형이 거의 일정하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시다가나는 주로 아까 궁중 여성들이 이제 주로 했죠. 되게 이제 이 당시에 궁중 문학들을 이제 이끌었던 그 여자들이에요. 또 공적인 정치에서는 주로 한자와 한문을 사용했다. 자, 이 시기 때 일본 고유신 와카가 이제 발전했죠. 그 전에 있었지만 이때 발달됐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곡기요 아쿠슈. 그래서 고금 하가집들이 있고 이 책은 905년에 다이고 저항의 만유술 이후에 지어진 시가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당시 또 이제 또 널리 유포됐던 그 문학 장르가 모노가타리야. 이 모노가타리는 일종의 뭐냐 소설과 좀 비슷해요. 소설, 서사시 이렇게 이제 비슷한데 이게 되게 길어. 상당히 길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장평 소설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무사사키 시키부 이 사람이 여주 작가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에서는 겐지 모노가타리야. 겐지 모노가타리가 대단히 길어 이게. 그래가지고 장평 그 뭐냐면 모노가타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든 무라사키 시키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무라사키 시키부는 후지와노 미치나가 했다 소시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이때 이제 딸 교육을 이제 이들 사람들이 이제 여관들이 시킨다고 했죠. 1007년 궁중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10년의 겐지 모노가타를 완성했다. 또 일기 문화본어는 그 무라사키 시키부 니키, 니키라는 말이 일본인어로 이제 그 니키라고 이제 발음하죠. 이지만 시키부 니키 이런 것도 있었다. 그다음 미술에는 국풍화가 일어나 중국적인 기법이 사용되면서 일본의 풍경을 소재로는 야마토에가 이제 많이 그려졌고요. 야마토에는 주로 귀족의 적택이 있는 쇼시나 통풍에 그려져 있어. 그 내용은 모노가타리와 이제 소설책과 연결돼 갖고 서사성이 높은 그림이다. 그러니까 오지쇼 따지면 뭐 수호지단 상지의 그림을 그 일종의 방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렸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예는 그 귀족들의 생활용품을 많이 보면 막기에라는 기법이 있죠. 막기에라는 우치소를 사용한 문양을 만들어 그 위에 금과 은 등을 가죽 뿌리고 장식적인 칠기를 바른다. 서예 분야에서도 온화하고 우아한 서풍이 유행해서 그 오노도 후지하다 사리, 후지하다 고지에 같은 상색기 같은 것들이 이제 불렸다. 자, 건축에서 연못을 중심으로 정원의 정류로 아미타 여대를 배치하는 아미타당을 배치한 사원 건축술이 발달됐고요. 그래서 이제 후지하다 요리 위치는 우지 등의 별장에 건립한 봉황당을 중심으로 평등원이 대표적인 건물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있는데 이 건물 구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대찌꾸리라고 해요. 신대찌꾸리. 네, 신대찌꾸리. 이 신대찌꾸리는 뒤에 더 있으니까 좀 나중에 가마포 할 때, 우르마치 넘어갈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신대찌꾸리라는 새로운 이제 그 뭐냐면 그 건축 양식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위에 그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게 있어요. 겐지 모노가타리, 에마키라고 했는데 겐지 모노가타리를 일종의 두루마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겐지 모노가타리 자체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이 정도는 좀 이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중세를 보자. 중세. 중세는 일본의 중세는 누가 이제 집권했던 시기냐면 사무라이가 집권했던 시기야. 그래서 약화된 귀족 세월 대신해서 무사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등장했다.
최초로 이제 독자적인 무사 정권은 가마쿠라 막부죠. 그래서 교토 지역에 위치해 있던 간도 지역, 간동 지역이죠.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죽음과 종자 사이 강한 사적 연대를 근간으로 삼았으며 고대 율령 국가와 동아시아 제재가 크게 닿았다. 남북조 시대에 확립된 건 무르마치 막부야. 이 무르마치 막부는 어디 세워졌냐면 교토에 무르마치부가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토를 정권이 했다. 이거는 기내 지역이라고 하죠. 간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간서와 간동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서 지역은 우리가 이제 기내라고 하죠. 교토를 중심해서 오사카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본 고대 문화 중심지, 정치적 중심지가 간서 기내 지역이야. 근데 이제 산맥 하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지역이 있어. 여기가 간동 지역이야. 이들이 정권을 왔다 갔다 교체를 해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이제 무르마치막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냐면 간서 지역 쪽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가마쿠라 막부 뒤에 가마쿠라 막부나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에도 막부 있죠. 여기가 이제 도쿄가 있는 지역인데 요 지역은 간동 지역은 가마쿠나 에도 막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 주거니. 그리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할 때마다 그 예를 들어 간서 지역에 이제 뭐냐면 이제 무르마치 막 가마쿠라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가 뭐 간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또 그 통제하는 기관을 두고요. 누쿠하루 단타인가 두고 그 다음에 뒤에 무르마치 막부가 이제 정권을 당하면 간동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마쿠라 후라는 기관을 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내. 그래서 권력을 우리 식 전라도 경사동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권력을 나눠가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예, 이제 가마쿠라 막부 이제에서 해야 말기 때부터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해야 말기 때 부분을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진행을 할게요.